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원투펀치 레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나눠볼 주제는 올 시즌 지금 현재까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와 또 다른 리그들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효과적이었던 영입으로 현재까지 증명되고 있는 선수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첼지현 위원이 있을 때 첼지현 위원이 이제 EPL을 주로 많이 맡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명철 해설위원도 첼지현 위원 못지않게 프리미어리그 중계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양은 많죠. 양은 네. 많다는 얘기는 뭐 질적으로는 좀 불만이 있다는 얘기. 질적으로는 제가 더 많이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뜻이 본인의 질에 저의 관해서 계속 그런 겸손한 태도는 매우 좋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어쨌든 이 첼지현 위원하고 할 때 보통 이제 첼지현 위원이 그 EPL 선수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 이적 시장이라는 게 EPL과 나머지 리그들의 총합이 뭐 EPL이 오히려 더 많으면 많다고 할 정도로 나머지 리그들을 다 합해야 EPL 수준 될까 말까 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명철 위원님이 오늘 EPL 성공적인 영입 탑7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다른 유럽 리그들을 토탈해서 탑7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명씩 이제 뽑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설명 없이 그냥 이름만 조금 번외로 나열할 선수들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번외부터 할까요? 번외부터요? 네, EPL에서 번외 몇 명, 세븐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뭐 사실 여기 또 언급이 된다는 거는 세븐 안에 포함돼도 상관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선수들 몇 명만 소개해 주시죠. 일단 제일 먼저 좀 든 선수는 브라이튼의 쿠쿠렐라 선수입니다. 네. 잘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쿠쿠렐라는 정말 말 그대로 윙백 자리. 근데 포터 감독이 백스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쓰기 때문에 윙어처럼 뛰죠. 근데 왼쪽 윙을 폭 넓히는 형태로 쭉 올라갔을 때 쿠쿠렐라 특유의 속도, 드리블, 게다가 침투 이런 능력 자체는 충분히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잘 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선수를 번외에 둔 이유가 스탯이 아직 없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 쿠쿠렐라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한 게 내가 크로스를 잘 올려도 받아줄 브라이튼 공격수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같은 좌우는 다르지만 같은 풀백에 좀 더 비슷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스탯이 하나 더 앞서는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수를 넣었기 때문에 쿠쿠렐라는 아쉽게 번외에 이제 그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선수 누구 있을까요? 이 선수는 이제 토트넘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좀 의외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저는 무사시 소코. 와포드로 간 게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와포드가 지금 뭐 쿠츠카, 투판 그리고 원래 뛰었던 클레벌리 이러한 자원들이 지금 팀 중앙 미드필드로 포진해 있는데 문제는 새로운 영입생들이 일단 와포드는 너무 많은 상황이고 그러면서도 노련한 베테랑의 구성이 좀 애매했던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이제 막 승격을 다시 한 팀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 강등을 됐다가 다시 승격하는 과정이 한 시즌 만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전전 시즌과 올 시즌의 스쿼드 변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약간 어수선한 팀 분위기를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베테랑이 필요했어요. 근데 무사시 소코는 확실히 그 베테랑으로서의 노련함을 가지고 있고 활동량은 여전히 좋죠. 그래서 수비적인 공헌도, 활동량, 팀 분위기에 필요했던 어떤 노련함의 부분에서 무사시 소코는 와포드 기준으로는 분명 좋은 영입으로 볼만했다. 근데 토트넘 때 보여줬던 그 어이없는 패스미스와 제발 슈팅을 안 때렸으면 하는 약간 그런 모습들은 여전히 남아있죠?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교하면 클레벌리가 좀 더 앞선다고 보고 근데 대신에 노련함과 활동량에서 무사시 소코는 와포드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영입이었다고 생각해요. 또 뭐 한 명 정도 더 하신다면 누구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스날의 벤 화이트. 그 좀 비싸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도 괜찮은 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화이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역시 아스날의 공격 방향과도 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화이트가 없을 때 센터백 쪽에서 빌드업이 아무래도 불안했던 아스날이었습니다. 왼쪽에 마갈량이스가 지난 시즌 코로나 감염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폼이 괜찮았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도 왼발이죠. 그리고 3선에서 빌드업을 이끌어주는 그라니트 자카도 왼발, 왼쪽 풀백 티어니도 왼발. 그러다 보니까 왼쪽으로만 너무 팀 공격이 쏠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벤 화이트는 이 아스날 아르테타 감독이 공격 시 변형 백스리를 쓰잖아요. 변형 백스리의 가운데 자리에 서서 좌우로 혹은 중앙으로 본인이 직접 운반까지 하면서 팀 공격 방향을 다양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이트 덕분에 팀 빌드업의 방향이 다양해졌고 분명 올 시즌 아스날이
좀 더 아르테타의 팀은 발전할 필요가 있겠지만 적어도 빌드업 과정에서 좀 더 유연하게 풀어나오는 모습이 많아진 거는 벤 화이트의 빌드업 관여도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새벽이죠. 네. 그 에버튼전. 네,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좀 네. 약간 답답한 안 장면도 좋습니다. 있었고. 네, 데마라이 그레이 선수. 그렇죠. 네, 아주 네.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지금. 네. 에버튼은 폭력을 근절해야 됩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네. 그러면은 제 번외를 이제 3명 정도 말씀을 드리자면. 뭐 다 유명한 선수들이니까 그렇게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 릴로부터 밀란으로 이적해온 마이크 매냥 골키퍼. 네, 이 매냥 골키퍼가 잘할 때는 밀란 팬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돈나룸마 후. 네, 돈나룸마가 도대체 누구냐? 그렇죠. 네. 매우 기분 나쁘다. 그런데 우리에겐 이제 매냥이 있다. 그 정도로 이제 매냥 선수가 굉장히 잘했는데 사실 탑7 안에 들어도 저는 관계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다만 이제 부상 때문에 조금 빠진 경기들이 있고 뭐 그래서 번외로 말씀은 드리는데 사실 뭐 탑7 안에 어떤 순위에 와도 그렇게 크게 이상하진 않다. 네. 그런 이제 매냥 골키퍼고 또 다른 골키퍼가 한 명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이제 새로운 넘버원이 돼 있는 슈투트가르트로부터 건너온 그레고 코벨 골키퍼. 요 코벨 골키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유럽의 골키퍼들을 쭉 뭐 예를 들어 그 평균 실점률 뭐 이런 걸로 나열을 하면 사실은 실점이 좀 많아요. 네. 도르트문트가 올 시즌 극도로 수비가 안 그렇죠. 좋으니까. 거기는 또 부상자들이 많았던 것도 한몫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르트문트의 수비력 자체가 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즌이고 사실 그 실점으로만 보면 도르트문트가 지금 리그 한 중위권 내지 중하위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도르트문트 수비가 나쁜데 그럼에도 코벨 골키퍼는 칭찬을 받을 만하다. 어떻게 보면 코벨이 아니었으면 도르트문트가 실점이 더 무너졌을 네. 가능성도 있는데 그리고 이 선수는 앞으로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까지 있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도르트문트는 어쨌든 좋은 영입을 했고 코벨이 어떻게 보면 지금 분전을 해주고 있다. 네. 안 좋은 그 수비의 팀에서 그런 생각이고요. 비르키와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체감이 되죠. 그렇죠. 네, 워낙 불안했던 지난 시즌에 네. 도르트문트 키퍼진이었기 때문에요. 비르키 선수는 이미 자리를 잃었었죠. 그렇죠. 지난 네. 시즌에. 코벨 선수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래에는 스위스 대표팀에서도 아마 주력 골키퍼가 되지 않을까. 얀조머의 뒤를 잇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존머 골키퍼와 이제 더불어 있지만 뭐 그런 생각이고요. 마지막 한 선수는 바르셀로나의 리옹으로부터 온 멤피스 데파이 선수. 네, 그러니까 뭐 바르셀로나가 지금 이른바 기울어가고 있는 현재 아주 어려운 팀인데 그래도 데파이가 공격을 떠받치고 있다.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 팬들은 데파이 선수 뭐 매 경기마다 100% 만족하시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더 화려했던 바르셀로나의 또 공격진들 뭐 이런 걸 또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데파이 선수도 결정적인 순간에 좀 놓치고 뭐 턴오버가 나오고 이런 장면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100% 만족하시지는 못하더라도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파이 없었으면 지금 바르셀로나 공격 어떻게 할 뻔했는지. 그렇죠. 네. 초반에 시작할 때부터 부상자가 좀 많았던 공격진이기도 했고 영입도 데파이 외에는 좀 지지부진하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그래도 데파이를 지금은 바르셀로나는 내세울 수밖에 없고 스탯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네.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스탯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라리가에서의 스탯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데파이 선수가 어느 정도는 먹여 살려주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매냥 골키퍼, 코벨 골키퍼와 더불어서 이제 데파이 선수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에 따라서는 이 선수들이 충분히 탑7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유럽 리그들 성공적이고 효율적이었던 영입 탑7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EPL 7위. 네, EPL 7위 리브라멘토입니다. 네. 네, 첼시 출신의 이제 사우스햄튼으로 이적을 하게 된 오른쪽 풀백 리브라멘토죠. 번에서 쿠쿠렐라를 다뤘죠. 근데 쿠쿠렐라보다 리브라멘토를 꼽은 이유는 스탯이 하나 앞서기 때문입니다. 리브라멘토는 그래도 한 골이 있습니다. 예. 네, 이거는 뭐 쿠쿠렐라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 브라이튼 팀의 화력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리브라멘토는 어쨌든 스탯이 앞섰는데 리브라멘토도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분명 아주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발 빠르고 피지컬이 좋고 여기에 볼을 확실하게 드리블해서 운반하는 능력이 잘 갖춰져 있는데 놀랍게도 이 선수가 여전히 10대라는 점이죠. 네네. 그런데도 리그 개막전부터 지금까지 쭉 선발로 나서면서 원래 오른쪽 풀백의 주전이었던 카일 워커 피터스를 왼쪽으로 돌려놓을 정도로 리브라멘토의 존재감은 확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라멘토에게 제가 좀 감명받은 건 초반에 8월에 한 에버튼전과 같은 일정을 뛸 때만 해도 수비 위치를 잘 못 잡고 불안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은 경험이 필요하겠거니 했는데 이 경험을 쌓고 어느 정도 수비 위치를 빠르게 잡아가기까지 조금 더 경험적으로 긴장을 덜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9월, 10월쯤 접어들면서 이 선수가 경기를 더 하면 할수록 수비 위치를 잘 잡아가고 체격 조건이 괜찮은 선수라 피지컬적인 경합이나 공중볼을 따내는 능력에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리브라멘토는 충분히 사우스햄튼의 오른쪽에서 많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7위로 꼽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리그의 7위. 네. 제가 누구를 꼽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으로부터 레버쿠젠으로 팀을 옮긴 로베르트 안드리히라는 이제 중앙 미드필더를 제가 꼽았는데요. 우니온 베를린이 성적이 아주 놀랍게도 좋았지만 그렇게 유명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안드리히 선수에 관해서는 약간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지금 레버쿠젠이 올 시즌 하는 거 보면 엄청난 화력과 화끈함의 팀이거든요. 유럽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중앙 미드필더 뛰고 있는 뒤에서 받치는 선수지만 이 선수가 이 레버쿠젠의 화력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어요. 제가 스탯을 좀 적어왔는데 이 로베르트 안드리 선수가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2골, 유로파리그에서 3골을 넣고 있는데 특히 이 유로파리그에서의 골들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베티스 원정 경기에서 80분대 넘어서 동점골. 네, 베티스가 사실 먼저 페널티킥 하나 넣고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물론 굴절에 약간 힘이 있기는 했지만 이 안드리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거기서 이제 적지에서 무승부를 거둘 수 있었고요. 그리고 셀틱전에서 레버쿠젠이 3대2로 아주 난타전 승리를 거뒀는데 거기서 멀티골. 골 순도가 대단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주 베티스와 셀틱이 어떻게 보면 뭐 순위 경쟁이 될 수 그렇죠. 있는 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레버쿠젠의 아주 편안한 조별리그를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공헌을 했고 분데스리가에서의 골도요. 헤르타 베를린전에서 정말 경기 종료 직전에 막판에 1대1 만드는 동점골. 그리고 슈투트가르트 전에서는 경기 아주 극초반에 또 선제골. 그 경기도 3대1로 결국 이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로베르트 안드리 선수가 지금 골을 터뜨린 경기에서는 레버쿠젠이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다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좀 수비형 미드필드 같은 그런 활약을 하면서 사실은 공격에도 상당히 또 가담하는 능력을 많이 보여주고 또 흘러나온 볼에 대한 중거리 슈팅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까지 팀의 공격적인 활약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니까 저는 이 선수를 볼 때 약간 느낌은 물론 조금 더 이제 향상돼야 되는 여지가 있지만 그 예전에 왜 사미 캐디라 같은 스타일? 공수 양면 만능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비적인 면에서는 아주 뭐 상대를 터프하게 다루고 거칠게 다루고 하다가도 또 올라가서 골에까지 가담을 하는 그런 솜씨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사미 캐디라 타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레버쿠젠은 아주 알토란 같은 역입인데 단 올 시즌에 너무 거친 플레이로서 징계받은 역사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좀 지나친 거침이 나타나는 것만 조금 주의한다면 레버쿠젠은 정말로 알토란 같은 영입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다시 넘어가서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6위 듣겠습니다. 번니의 코르네 선수입니다. 네. 리옹 출신의 막스웰 코르네죠. 근데 코르네가 사실 리옹 말미 때는 아마 챔피언스 리그를 보신 분들은 맨시티전에 넣었던 이상하게 맨시티만 만나면 골을 넣었거든요. 그 장면들이 생각나시겠지만 리옹 말미 때는 이 선수가 점점 경쟁에서 밀리게 됐고 나올 때마다 활약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번니가 영입할 때 리그왕에서도 조금 애매했는데 아무리 맨시티한테 잘했다 한들 과연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빠르게 적응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는 처음 영입할 당시에 왼쪽 윙, 왼쪽 미드필더 혹은 왼쪽 풀백 왼쪽 자리가 다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멀티 자원이라는 점을 좀 기대를 했었고 그래서 코르네 선수는 어쨌든 팀에 쓰일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지금 스탯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경기 5골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뛰는 자리는 왼쪽이 아니라요. 크리스 우드의 파트너 그러니까 투톱의 한 자리로 지금 중앙 공격수로 나서고 있어요. 근데 골의 순도가 대단한데 번니가 물론 지금 자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의 골을 넣은 경기들이 비긴 경기이긴 합니다만 레스터전에 2번째 골을 넣어서 2대2 무승부를 만들었고 사우스햄튼전에 혼자 2골을 넣어서 2대2 무승부를 혼자 힘으로 살짝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브렌트포드전에 팀의 3번째 골을 넣어서 3대1 승리의 쐐기를 박았고 크리스탈 팰리스전에도 3대3을 만드는 동점골을 후반 초반에 넣으면서 번니의 승점 1점을 항상 많이 갖다 준 선수가 코르네 선수예요. 그런데 지금 또 말씀하신 그 상대 팀들을 보니까 번리가 꼭 그래도 승점을 챙겨야 되는 상대와의 경기에서
순도 높은 골을 넣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오히려 상대 팀들한테 승점 3점을 주면서 대부분 다 6점짜리 매치 같이 네. 들리는데요. 번니가 승점 획득을 못했을 수 있는데 근데도 오히려 코르네 선수가 골을 넣어서 1점 1점으로 나눠갖게 만든 건 이제 번니가 막 살아나니까 아마 순위 경쟁할 때 코르네 선수의 골을 좀 높게 평가할 만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르네 선수가 리옹 시절보다 뭐 발전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팀의 궁합이 참 잘 맞는다. 투톱을 바탕으로 롱볼이 올라올 때 어쨌든 투톱은 많이 뛰어야 되는데 제공권 경합은 크리스 우드가 해주고 코르네 선수는 최대한 좌우측으로 넓게 퍼지면서 상대 수비를 따라 나오게끔 만들 뿐만 아니라 우드가 공을 떨궈줄 때 침투를 가져가서 원더골 한 방을 터뜨리는데 기가 막힌 재주를 보여줬거든요. 아직 그 피지컬적인 경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번니 전술에 필요했던 속도를 더해주는 선수. 게다가 코르네가 아니었다면 애슐리 반스도 이제 조금 노쇠화가 걸려있고 비드라 선수는 선발로 뛰자니 분명 애매함이 있고 제이 로드리게스도 선발보다는 슈퍼서브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크리스 우드 파트너 자리에 대한 고민을 코르네 선수가 말끔하게 해결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빅 앤 퀵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딱 그 조합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리그의 6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역시 유명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유명한데 밀란 팬들에게는 또 아주 돈나룸마 골키퍼와 더불어서 기분 나쁜 사나이 하칸 차라놀루 선수. 밀란으로부터 네. 옆 동네라고 하기도 뭐하죠. 구장이 같으니까 그렇죠. 그냥 같은 동네 인테르 밀란으로 이제 옮겨간 선수인데 이 하칸 차라놀루 선수는 요즘으로 오면 올수록 너무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네. 초반에는 사실 좀 적응을 하느라 좀 힘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냥이었는데 특히 10월 하순 정도부터는 폼에 완전히 물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지금 올 시즌 하고 있는 것이 세리에 A에서만 5골인데 요게 지난 시즌 AC 밀란에서의 골수를 이미 넘어섰고요. 물론 이제 PK가 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미 AC 밀란 골수를 지금 상회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 트랜스포 마크트 기준으로 봤을 때 어시스트가 5개입니다. 제가 이 어시스트 말할 때는 트랜스포 마크트를 잘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트랜스포 마크트가 다른 웹사이트들에 비해서 약간 후해요. 그렇죠. 후하게 해주고 싶은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있습니다. 그 인테르가 유벤투스와 싸울 때 차라놀루 선수가 엄청난 중거리포를 터뜨렸어요. 그 크로스바 골대 맞고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를 제코 선수가 받아서 넣었거든요. 네. 요런 것도 트랜스포 마크트에서는 어시스트로 쳐주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 심정도 이 정도면은 어시스트급 슈팅이었다라고 발효가 직접적으로 됐으니까. 엄청나게. 그리고 네. 그 슈팅 자체가 엄청 좋았으니까 그런 거는 뭔가 좀 쳐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또 트랜스포 마크트가 쳐줘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기준으로 하면은 골도 5개, 어시스트도 5개인데 특히 이 차라놀루 선수의 요즘 폼을 격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잘해요. 그러니까 올 시즌 보면은 피오렌티나, 유벤투스, 밀란, 나폴리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로마를 상대로 했을 때 특히 맹활약을 보여주거든요. 굉장히 괜찮죠. 네. 지금 중앙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보면서 수비적인 기여도 또 크고 활동량이 많죠. 네, 활동량이라든가 뭐 성실함 그거는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선수인데 여기에 골 5개, 어시스트 5개 그리고 뭐 이 선수의 가장 또 주무기 중에 하나인 킥 능력을 또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고 모든 면에서 요즘은 보면은 폼이 아주 괜찮다. 그래서 차라놀루 선수의 지금 활약은 만점짜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게다가 FA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차라놀루 선수는 어쩔 수 없이 미스가 좀 있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워낙 볼 잡았을 때 전진 패스를 일단 우선시하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컨디션만 회복하고 이 세 팀에 적응하느라 아마 초반에는 조금 어려웠다고 보이는데 적응이 조금 되고 나니까 그 특유의 과감한 전진 패스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차라놀루 뜻대로 경기가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차라놀루 선수 이제 잘 될 때 보면은 예전 그 인테르 레전드들이 조금 생각이 나는데 한 2명이 떠올라요. 일단 네. 데이안 스탄코비치 선수 그리고 웨슬리 스네이더 선수. 아, 스네이더. 그러니까 두 선수가 모두 킥이 다 엄청난 그쵸. 선수들 아니에요. 네. 스탄코비치도 그렇고 스네이더도 그렇고. 그런데 이 차라놀루 선수 보면은 뭐 위치적으로나 하고 있는 걸로나 보면은 인테르의 그 옛 또 아주 레전드들을 떠올리게끔 하는 지금 그런 활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명철 해설위원님에게 다시 마이크를 넘겨서 EPL 5위 듣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왜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박종윤 캐스터한테도 죄송합니다. 이건 뭐 아스날에게 좀 아픈 얘기가 될 거. 데마라이 그레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네, 에버튼의 더마레이 그레이입니다. 네. 근데 더마레이 그레이가
정말 이적하자마자 이른바 스텝업한 모습, 레벨업한 모습을 올 시즌에 보여주고 있어요. 스탯을 말씀드리면 15경기 5골과 2개의 도움인데 사실 레스터 때부터 드리블에 대한 어떤 이 장점은 꼽혔던 선수지만 드리블에 대한 활용이 매우 잘못됐다. 드리블이 불필요할 때도 너무 드리블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볼을 끈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템포를 못 맞춰서 킥이나 이런 좋은 재능들을 발휘할 만한 상황들을 본인이 못 만들었어요. 잡았다 하면 뺏기고 게다가 레스터에서 너무 안 풀려서 독일로 한번 레버쿠젠으로 또 임대를 갔었는데 거기서마저도 그레이는 애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저도 못 보던 사이에 에버튼에 왔을 때 몸이 좀 달라졌어요. 조금 몸이 단단해진 느낌을 올 시즌 경기를 보면 주거든요. 이 자기의 어떤 경합 능력, 피지컬적인 능력을 키워서 드리블 시의 성공률을 좀 더 높이는 데 일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에 자신감이 붙어서 킥 능력이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에버튼이 지금 필요로 하는 크레그로스의 면모를 더마레이 그레이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마레이 그레이가 2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3경기 연속골을 넣었고 그리고 너무 에버튼이 공격 시 이제 칼버트린과 같은 부상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마레이 그레이와 타운젠드한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레이도 약간 지쳤습니다. 또 에버튼의 경기 내용이 론던을 중심으로 너무 안 좋게도 했었고 그래서 9경기 무득점에 빠졌지만 최근 머지사이드 더비에서의 한 골 그리고 아스날전에서의 결승골 2경기 연속골을 또 최근에 넣고 있어요. 그래서 더마레이 그레이는 올 시즌 에버튼이 정말 잘 데려온 선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즌에 분데스리가 중계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레이 선수 경기를 제가 좀 했어요. 그러니까 한 경기는 아니고 복수의 경기를 했는데 분데스리가에서 아주 좋았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뭔가 부활할 기미는 지난 시즌에 만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잘한 경기도 저는 한 경기쯤은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분데스리가 잠깐 갔다 온 게 그레이 선수에게는 크게 좀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아니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그 분데스리가 선수 잘못 받아들이면은 뭐 큰일 난다 뭐 이런 또 프리미어리그 일부 클럽의 팬분들이 그런 감정을 조금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네, 맞아요. 그런데 분데스리가 갔다 와서 이렇게 잘 되는 선수도 있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어요. 리버풀은 분데스 출신으로 많이 재미 봤어요. 그럼요. 네, 마팁도 그렇고 지금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 뭐 첼지언 위원과 뭐 관계 있는 팀은 뭐 팀을 굳이 제가 뭐 주목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분데스리가 출신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안고 있는 또 클럽들이 있더라고요. 프리미어리그에. 어쩌면 분데스 선수들이 파란 쪽은 좀 조심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의 5위는 하칸 차라놀루 선수의 팀 동료이자 오늘 나온 선수들 가운데 너무도 확연히 차이 나는 가장 큰 형님입니다. 에딘 제코 선수. 네, 86년생. 오늘 제가 뭐 번외나 뭐 순위권에 드는 선수 모두가 사실은 다 90년대생인데 86년생인데 이제 로마로부터 인테르로 이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리에아에서 8골. 이게 현재 리그 득점 전체 5위거든요. 그런데 제코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골을 별로 못 넣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너무 많은 기회들을 놓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나이를 이기지 못하고 좀 이제 완전히 내려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게 루카쿠 선수 보내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호아킨 코레아 선수 같은 선수도 왔지만 그런데 이 선수가 이미 지난 시즌의 골 수가 7골이었는데 리그 골에서는 이미 그걸 넘어섰고요. 여기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3골까지 더하면 총 11골. 여기에 트랜스포마크트 기준으로 어시스트도 총 3개. 골 중에 PK골은 없어요. 최고의 순도. 이건 최고의 순도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첼지언 위원이 여기 없지만 물론 부상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첼시로 간 루카쿠 선수가 제가 세어보니까 현재 총 4골이에요. 저희 녹화 기준 현재 9월 중순 이후로는 또 골이 없고. 그렇죠. 부상도 꽤 길었고. 그렇죠. 루카쿠 선수가 뭐 앞으로는 저는 잘하리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시즌 전에 첼시 우승 예상 막 이러면서 루카쿠 하면서 제가 했던 기억을 아직도 하기 때문에 루카쿠 선수가 앞으로 더 잘할 거라고 믿기는 하는데 어찌됐건 지금까지만 보면 루카쿠 4골에 제코는 11골입니다. 인테르가 웃을 수 있겠네요. 네, 게다가 이 제코 선수가 요즘 인테르에서 하는 걸 보면 나이에 비해서는 그렇게 느리지도 않아요. 그 적재적소에 순간적으로 속도 내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이를 고려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잘 찾아 들어가는 솜씨, 결정력 이런 거 다 좋은데다가 여기에 연계 같은 것도 잘해주더라고요. 노련함의 아이콘이죠. 노련함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코 선수로 인해서 주변 동료들도 상당히 유익한
이득을 많이 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제코 선수가 또 나이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어떤 팀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리더적으로도 꽤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루카쿠라는 아주 초절정기에 올라 있는 폭발적인 선수를 잃어버리기는 했으나 제코라는 또 팀 주변 동료들을 잘 살려주면서 자기도 골을 많이 넣고 전체적으로 또 팀을 이끌어줄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선수를 얻었다는 생각에서 제가 차라놀루보다도 오히려 한 단계 높은 5위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코 선수의 지금 같은 활약이 뭐 언제까지 갈지는 그건 조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충분히 박수를 쳐줄 만하다. 자, 그러면은 이명철 해설위원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4위 듣겠습니다. 요즘 이제 현지 언론에서는 옛날 베컴을 보는 것 같다. 플레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플레이 스타일 뭐 약간 부합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지 기사의 뉘앙스는 약간 외모가 닮았다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 꾸유형입이라고 팬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죠. 크리스탈 팰리스의 코너 갤러거입니다. 아, 네. 물론 임대입니다. 근데 임대여서 오히려 더 좋은 영입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성비로 봤을 때 대단한 효율이기 때문에. 일단 스탯을 먼저 말씀드리면 리그 14경기 4골과 3개 도움. 분명 크리스탈 팰리스의 어떤 비에이라 감독이 구상하는 빌드업 위주, 또 점유 위주, 짧은 패스 위주의 축구에서 코너 갤러거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소화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코너 갤러거는 스탯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경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 3-2-5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비에이라 감독 부임 이후에 공격식 포메이션을 만들고 있는데, 이 갤러거 선수가 뛰고 있는 자리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겨냥할 수 있는 5명의 전방 자원들 중 맨 오른쪽은 아이우 선수와 같은 이 오른쪽 인포워드가 좀 맡을 때가 있고, 그럴 때 그 안쪽에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자리를 코너 갤러거가 맡는 편이에요. 근데 3선 2명을 쿠야테나 메가더와 같은 선수들, 아니면 밀리보이비치와 메가더와 같은 선수들이 뒤를 받친다고 봤을 때 코너 갤러거가 기존 4-3-3으로 소개되는 방송상 라인업에서 가장 공격적인 역할을 맡는 선수임은 확실하고요. 주로 뛰는 위치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3-2-5에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전진할 수 있는 위치를 잡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선수가 워낙 활동량이 넓고 언제나 많이 뛰는 선수여서 저는 89분, 90분에도 유독 안 지친다라는 느낌이 드는 선수가 코너 갤러거라고 자신있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 활동량을 바탕으로 상대는 점점 다리가 무거워져 가는데 갤러거는 쉴 새 없이 그쪽 공간을 파고드니까 그 침투를 통해서 얻어지는 특징이 일단 첫 번째로 있겠고, 킥이 꽤 좋습니다. 그래서 전환이라든지 이 마무리 지역에서의 어떤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중간중간 침투해서 득점을 꽂아 넣을 때 보면 득점력도 갖추고 있는 선수예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주 뛰어난 활동량, 아주 준수한 속도, 또 준수한 기술을 봤을 때 공격적으로 배치를 했을 때 이 선수가 보여주는 전술상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 근데 이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에 3선 쪽에 크리스탈 팰리스도 약간 이탈자가 생기면서 약간 내려갔죠. 네, 공격형 미드필드가 아니고 3선의 미드필드 3-2-5로 보면 2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더블 피봇 자리에 들어간 거죠. 근데 거기서는 갤러거가 압박에 대단히 실수를 많이 범했습니다. 이거는 코너 갤러거가 공격적으로 위치된 이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침투 위주의 역할에서는 상대 박스 근처에서 제한적으로 터치를 하고 거기서의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지만, 3선에서 압박에 둘러싸여서 좀 더 경기를 전개해야 되는 어떤 부담이 생겼을 때, 아니면 자기가 뛸 수 있는 공간이 좁아졌을 때는 투박한 단점이 보여요. 그래서 이 선수가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나다기보다는 3선에 뛰자니 투박한 단점은 있다. 대신에 이 선수에게 공간을 확보시켜주는 형태로 침투 위주로 역할을 주문시키면 굉장히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 저의 4위는 역시 또 유명한 선수인데 바이에른 뮌헨으로부터 레알 마드리드로 온 데이비드 알라바 선수. 알라바. 네, 이 알라바 선수 올 때 이제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약간 반신반의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라바가 전성기 맞아? 뭐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라모스와 바란을 잃었는데 뭐 이제 그런 것까지 또 결부가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마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죠. 알라바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또 그렇게. 그쵸. 그러니까 전천후 수비수로서 정말 뭐 센터백 뭐 측면 수비 뭐 역할을 다 해줄 뿐 아니라 그 아주 정말 퀄리티 높은 왼발이 있잖아요. 그쵸. 그 왼발을 활용한 빌드업에 있어서의 또 큰 역할, 그리고 빌드업에서 있어서 또 볼을 몰고 전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레프트백이 이제 특히 이제 맨디 선수가 섰을 때는 사실은 공격력에는 좀 기복이 많거든요. 맨디 네. 선수가 그러니까 잘하는 날도 있기는 한데 어떤 날은 이제 공격적으로 굉장히 저조하고, 그럴 때는 오히려 알라바 선수가 올라가서 그 풀백이 해야 될 것 같은 공격 지원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럴 땐 또 중앙을 카세미로가 또 커버를 해주니까 그렇죠. 좀 더 자신 있게 알라바도 전진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이제 세트 플레이 시에 또 아주 그 날카로운 왼발일까지 결부가 돼서
이 알라바 선수는 지금은 이미 레알 마드리드에서 아주 핵심 오브 핵심인 선수 아니냐. 퀄리티도 있고 유틸리티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팀의 유익함을 주는 데 있어서는 알라바 선수가 높은 순위에 충분히 있을 만하다고 네. 생각이 돼서 저는 4위에 위치를 시켰고요. 알라바 없었으면 센터백 뎁스를 봤을 때 그렇죠.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레알 마드리드이지 않았을까요? 네. 풀백 뎁스도 레알이 특히 이제 맨디 선수 같은 경우에도 좀 부상이 있었다가 지금 그쵸. 나온 선수니까 올 네. 시즌 봤을 때 그래서 알라바 없었으면 어쨌든 지금의 레알의 순위는 없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명철 해설위원의 이제 탑 3로 넘어가겠는데요. 3위 누굽니까? 네. 아스날의 에런 램스데일입니다. 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저를 반성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램스데일 네. 선수도 골키퍼를 그렇게 돈을 주고 샀어야 돼? 라는 생각을 저도 약간 했었거든요. 네.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램스데일은 유럽 그 어떠한 골키퍼와 비교해도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뭐 최상급 골키퍼로서 이미 지금 자리를 굳히지 않았나. 그리고 여전히 또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램스데일 선수는 아스날의 앞으로 뭐 정말 장기간을 책임질 아주 위대한 수문장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사실 저도 반성해야 되는데 저도 다른 포지션의 보강이 좀 급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램스데일은 가격이 좀 비싸다는 부분에서 약간 의심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본머스와 셰필드에서 봤을 때 이 선수의 플레이는 하위권이었던 팀 수비와 맞물려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반사신경은 뛰어나지만 종종 골킥을 처리할 때 실수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램스데일을 이 가격에 데려오는 게 조금 불안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이 완전히 틀렸죠. 램스데일이 지금 아스날에 와서 제일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골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베렌트 레노가 또 약간 아스날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물론 했었지만 점점 실수가 많아졌고 지난 시즌 아예 홈에서 치렀던 에버튼전에 캐칭 미스가 나오면서 그냥 결승 실점을 허용했던 것처럼 레노가 패배의 원흉이 되는 경기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어요. 아니 많았죠. 그러니까 레노 선수는 분명히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골키퍼에게 돈을 많이 쓰는 게 옳을까? 그러니까 그게 반신반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또 막상 와서 이 돈값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위대한 골키퍼로서 우뚝 설 것이 네.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아주 잘한 영입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죠. 그러니까 레노는 항상 짧은 패스를 빌드업 시에 좀 고수를 하다 보니까 압박을 받았을 때 팀적으로 아스날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램스데일은 레노와 다르게 좀 압박을 받거나 좀 빌드업 자체가 조금 힘들어질 때 과감하게 그냥 골킥을 차거든요. 롱킥을 차기 때문에 레노와 다르게 램스데일이 아스날 빌드업에 있어서 좀 더 시원하게 상대를 탈압박하거나 빌드업이 자칫 압박을 받아서 위기 상황에 몰릴 수 있는 순간들을 재치 있게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램스데일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역시 반사신경이죠. 네. 네, 이 반사신경은 위대합니다. 이것까지 막아내나? 가장 놀랐던 게 토트넘전 막판에 3대1로 몰리고 있던 상황에 물론 아스날이 승기를 잡고 있었지만 만약 그때 모우라에게 그 실점을 그렇죠. 했다면 몰랐다고 생각해요. 모르죠. 아직 추가 시간에 맞아요. 들어가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 핑거팁이라고 하죠. 손가락으로 끝까지 튕겨내는 어떤 선박으로 막아내는 걸 보면서 램스데일이 아스날의 승점을 벌어다주고 있다. 아스날이 분명 리그에서 무패를 달리는 동안 램스데일의 선방은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픽포드가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물론 좀 잘하고 있지만 소속팀 에버튼에서는 분명 불안한 모습이 있어요. 램스데일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우스게이트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긴 네. 하지만 분명 잉글랜드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넘버원 키퍼의 경쟁자가 생겨났다. 잉글랜드로서도 램스데일의 활약은 아주 뛰어난 수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램스데일은 좋은 영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의 3위는요. 풀럼으로부터 지금 나폴리에 임대와 있는 앙드레 프랑크 잠보 앙귀사 선수. 앙귀사. 네. 앙드레 프랑크 잠보 앙귀사. 네. 지금 현재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의 나폴리의 중원에 있어서 정말 전술적으로 핵심 오브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선수를 표현하는 표현으로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적당한 표현들이 있는데 뭐냐면 일단 박스 투 박스의 마에스트로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또 영어를 좀 쓰자면 크리에이티브 디펜시브 미드필더. 그러니까 디펜시브한 미드필더이기는 한데 매우 크리에이티브하다. 창의적인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요거는 이제 후스코어드 웹사이트 기준인데요. 경기당 드리블이 세리에A 현재 올 시즌 리그 전체에서 3등입니다. 중앙에서 수비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미드필더가
드리블이 3등이란 얘기는 이 선수가 일단 한번 볼이 발밑에 오면 그 다음부터는 다 제치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리그 내 측면 자원들하고 경쟁을 해도 3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윙어나 공격수들과 경쟁해서 3위라는. 중앙은 공간이 정말 협소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갤러거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앙비사는 그게 있네요. 이른바 개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제치고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역시 후스코어드 기준인데 경기당 55개 정도의 패스를 해서 패스 성공률이 91%예요. 드리블로 제끼고 나올 수도 있고 패스로 전개도 시켜줄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이거를 여기서 처음 했느냐? 그건 아니고 풀럼이 또 막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그쵸. 1부 리그, 1부 리그. 네. 이럴 때 비아레알에 라리가에 임대를 보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산티 카솔라 선수의 정말 좋은 파트너였습니다. 네. 그리고 라리가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발재간이 일단 좋으니까. 발재간이 좋고 패싱력까지 겸비가 돼 있는데 거기에 피지컬적인 수비 공중볼 싸움까지도 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가 몸값이 앞으로 천정부지의 중앙 미드필더가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나폴리에서는 이제 파비안 루이스 선수가 가장 아래쪽에서 팀을 조율하고 그리고 이제 지엘린스키 선수가 또 공격에 좀 많이 가담을 하는데 이 잠보 앙기사 선수가 파비안 루이스도 도와주면서 또 지엘린스키도 공격적으로는 또 도와주면서 아주 정말로 알토란 같이 공수 양면에서의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는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나폴리가 올 시즌 요즘은 좀 패배가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는 지금 좋은 순위거든요. 저희 녹화 기준으로 그 가장 중심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공격진에 메르텐스라든가 오시멘이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당연히 활약이 있었지만 이 잠보 앙기사 선수 활약이 저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몸값은 이 선수는 더 오르게 돼 있다. 저는 거의 확신을 해요. 자, 이제 2명씩 남았습니다.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EPL 2위. 네, 또 와포드입니다. 근데 와포드가 영입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포드에서 좀 후보가 많이 나왔는데 근데 이 선수는 누구나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격 포인트 2위 엠마누엘 데니스입니다. 브리에에서 영입을 했는데 현재 6골과 5개의 도움이고요. 최근 와포드의 팀 11골 중에 무려 8골을 관여했습니다. 엠마누엘 데니스는 라니리 감독이 부임하고도 와포드의 플레이 스타일은 똑같아요. 이스마일 아사르, 데니스, 그리고 최전방의 조슈아 킹. 이게 베스트라고 보는데 3톱이 무조건 좌우를 넓게 벌려서서 윙포워드들이 공간을 확보하고 롱볼을 올려서 윙포워드들이 볼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개인 기량으로 그냥 풀어갑니다. 근데 조슈아 킹이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공중볼을 따내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경합을 해주면서 공간을 만들고 연계하는 게 가능하죠. 그럴 때 엠마누엘 데니스는 빠른 속도로 공간을 이해하면서 침투하고 여기에 꽤 간결하게 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슈팅력도 좋고 특히 와포드처럼 역습을 위주로 하는 팀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스탯 영향력이 매우 큰 선수다. 그리고 이 선수가 많이 뛰면서 수비 가담도 해주고 또 와포드가 최근에는 이스마일 아사르가 또 부상을 당하면서 1회 네이션스컵 출전 여부도 불투명하다 하더라고요. 세네갈 입장에서는 큰 타격인데 근데 엠마누엘 데니스는 그 사르가 없는 동안에도 와포드를 계속 일으켜 세우는 활약을 하고 있죠. 저는 모하메드 살라가 올 시즌 너무 말도 안 되는 스탯을 쌓으면서 공격 포인트 1위를 지배적으로 차지하고 있지만 2위에 있는 엠마누엘 데니스도 특히 팀이 와포드라는 걸 생각했을 때 대단한 영향가를 가지고 있는 선수다. 그래서 저는 2위에 손색이 없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데니스 선수에 필적할 만한 다른 리그에서의 저의 2등은 누구이냐? 이 선수는 제가 예전에 올 시즌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선수들 유형별로 설명드릴 때 이미 등장했던 이름인데요. 몽펠리에에서 3골을 넣은 후에 렌으로 이적해서 지금 리그 6골이에요. 그러니까 리그 총 9골입니다. 그래서 이 리그 골이 프랑스 리그에서 현재 전체 득점 2위에 해당하는 조너선 데이비드 선수가 지금 현재 1위고요. 네. 그 데이비드 선수에 이어서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인데 가에탕 라보르드 선수. 자, 렌의 공격수 가에탕 라보르드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특히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있잖아요. 네. 컨퍼런스 리그 현재 저희 녹화 기준 득점 1위가 가에탕 라보르드입니다. 그리고 렌은 아직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경기가 남았는데 이제 토트넘과 경기를 남겨두고 있지만 렌은 그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여유 있게 1위로 진출을 했습니다. 가에탕 라보르드 선수가 컨퍼런스 리그에서만 무려 5골을 넣으면서 현재 득점 1위를 달리면서 렌의 편안한 조별리그 통과를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프랑스 리그에서 전체 득점 2위, 렌에서 물론 이제 3골, 6골 조금 나누긴 해야 되는데 전체로는 어쨌든 2위고 렌에서만도 지금 온 이후에 6골이거든요. 거기에 렌에서 지금 컨퍼런스 리그 5골이니까 이 선수가 올 시즌 전체적으로 14골을 넣었고 그중에 11골을 렌을 위해서 넣었어요. 그런데 렌이 지금 프랑스 리그에서 보면 파리 생제르맹 다음으로 많은 득점을 했고요. 그 득점과 더불어서 순위도 현재로서는 2등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바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에탕 라보르드의 이 득점포를 강화시킨 영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지금 드러내는 거죠. 왜냐하면 레인이 지난 시즌엔 6등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등을 달리고 있으니까 게다가 득점이 파리 다음으로 많으니까 이건 뭐 대단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라보르드 선수 이제 경기를 보면은 정말 효율적으로 지능적으로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가고요. 그리고 수비수 한두 명을 또 제칠 수 있는 그런 기본기와 부드러움까지도 겸비가 돼 있는 데다가 왼발을 잘 쓰면서도 오른발도 곧잘 써요. 양발 슈팅이 다 괜찮거든요. 네, 양발이 다 괜찮고 또 이제 뭐 엄청나게 뭐 헤더를 내리꽂는 그런 선수는 아니지만 또 위치 선정이 좋기 때문에 헤더골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왼발 여기에 이제 오른발과 머리까지 거의 뭐 온몸으로 득점을 하고 있고 아주 위치 선정이라든가 또 수비수를 마지막 순간 그 처리하는 모습이 상당히 지능적인 면모까지도 있거든요. 이 가에탕 라보르드 선수는 어찌됐건 이 선수도 지금 몸값 올라가는 소리가 마구 들리고 있지 않나 라고 싶을 정도로 올 시즌은 뭐 완전히 라보르드의 지금 시즌을 만들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망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되는 이적 1위 누굽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역시 중요할 때 많은 골을 해준 그렇죠. 선수가. 사실 챔피언스리그 골 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전 경기 득점이죠. 그리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호날두가 없었다면 맨유의 16강 진출은 어려웠거나 아니 지금처럼 수월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호날두가 중요할 때마다 골을 터뜨려주면서 비아레알전과 같은 라스트 미닛 골 이러한 골들을 넣어주면서 분명 챔피언스리그 정경기 득점 이를 통해서 이미 1위까지 확정을 지은 맨유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게다가 지난 시즌도 이미 조별리그 탈락, 유로파리그로 빠졌던 그 아픔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래도 이어서 또 한 번 챔피언스리그에서 이번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는 게 호날두의 공로가 그만큼 크다라고 볼 만한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리그에서의 스탯도 10경기 6골과 2개도 충분히 좋은 스탯이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7번이잖아요. 근데 만약 이 7번을 단 호날두가 여름 이적 시장 당시 맨유가 아닌 원래 링크가 떴던 맨시티로 갔다고 한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많은 레전드들과 또 유나이티드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팬들한테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호날두를 품은 맨시티는 분명 지금보다 더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잘 나갈 수 있었겠죠. 그런 점까지 생각했을 때 라이벌한테 이 선수를 뺏길 수 있는 직전까지 갔다가 다행히 레전드들 그리고 퍼거슨 감독의 전화 한 통으로 호날두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맨유의 레전드를 다시 맨유가 품을 수 있게 됐다는 점.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공격수가 급했던 맨시티한테 우리가 맨유가 한 방 먹일 수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호날두 영입 자체가 맨유한테는 이 팀의 상징적인 부분에서도 큰 중요도가 있었던 영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르디올라와 같이 뛰는 호날두도 어떻게 될까 한번 보고 싶지는 않으세요? 굳이 상상을 해보자면 좋은 그림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아니 호날두 선수에게는 저도 잘할 것 같긴 하지만 유나이티드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르디올라의 그 되게 체계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과연 호날두가 어느 정도까지 개성을 펼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활약은 잘했겠지만 오래 갈 수 있는 조합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고 봐요. 그래서 호날두를 1위로 꼽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의 1위는 아버지는 지금 매우 위기에 빠져 있지만 아들은 커리어 하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칼리아리로부터 헬라스 베로나에 임대돼 있는 지오바니 시메오네 선수입니다. 네. 아버지는 지난번에 이명철 해설위원이 또 아틀레티코 그 챔피언스리그 정리할 때 얘기도 해주셨지만 아버지는 지금 아주 사면 초가에 놓여 있는데 그렇죠. 이 아들은 지금 현재 세리에아에서 뭐 베로나는 지금 뭐 유럽 무대를 뛰는 팀은 아니니까 세리에아만 보면 되는데 세리에아에서 11골 이게 임모빌레 선수, 블라우비치 선수에 이어서 현재 리그 전체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요. 트랜스퍼 마크트 기준으로 3개의 어시스트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 골 중에 PK 골은 역시 제코 선수처럼 없습니다. 네, PK 제로예요. 네. 근데 진짜 놀라운 얘기는 지금부터인데 일단 시메오네 선수의 골이 터진 경기에서 베로나는 무패입니다.
제노아와 3대3 비길 때, 스페치아에게 4대0 이길 때, 라치오에게 4대1 이길 때, 유벤투스에게 2대1 이길 때, 나폴리와 1대1 비길 때, 베네치아와 4대3으로 베네치아에게 승리할 때 모두 시메오네 선수의 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패예요, 무패. 그런데 정말로 여기서 핵심적인 놀라움은 라치오를 4대1로 이길 때 4골을 다 넣었고요. 네. 혼자서. 유벤투스를 2대1로 이길 때 혼자서 2골을 다 넣었고요. 나폴리에게도 골을 터뜨렸으니까 오, 이거는 완전히 강팀 킬러예요. 그렇죠. 그 라치오를 상대로 그 4대1은 아마 지오바니 시메오네 선수 앞으로 커리어를 뭐 앞으로 길게 하겠지만 아마 영원히 아마 인구에 회자될 만한 라치오 네. 팬들에게는 정말 아픔이 정말 큰 아픔일 거고, 시메오네 선수의 경우에는 예전 다른 팀들에서의 골 기록을 지금 완전히 넘어선 건 아니지만 지금 페이스로 봐서는 이거는 틀림없이 지오바니 시메오네의 커리어 하이 시즌은 틀림없어요. 그거는 뭐 시간 문제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골을 그렇게 잘 터뜨린 선수가 아니거든요. 올 시즌은 오른발이 완전히 지금 물이 올라 있습니다. 이적하자마자 확실한 성장을 이룬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물론 이게 그런데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냉정하게 말하면 지오바니 시메오네 선수는 갖고 있는 툴이 뭐 엄청 빠른 것도 아니고 엄청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신장이 아주 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연 갖고 있는 툴이 최상급 공격수까지 될 수 있을까는 전부터 좀 의문은 있었던 네. 선수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그렇게 달라진 건 아닌데 일단 올 시즌은 위치 선정과 오른발의 정확도가 예전보다는 이 두 가지는 확연히 좋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어찌됐건 이 베로나가 이 시메오네 선수의 11골에 힘입어서 있어야 될 그 정도 순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위권. 네. 여기서 사실 베로나는 더 내려가면 위험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예년 정도의 딱 중위권 순위에 위치하는 데 있어서 이 지오바니 시메오네의 놀라운 매직적인 11골이 엄청나게 큰 몫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물론 더 유명한 선수들, 더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선수들도 있지만 하고 있는 것만 봐서는 지금까지는 저는 지오바니 시메오네가 거의 탑 아니냐. 자, 이렇게 이명철 해설위원님과 더불어서 살펴본 올 시즌 지금 현재까지 유럽에서 정말로 성공적으로 꼽힐 만한 영입 탑7의 번외 선수들까지 해서 한 20명 정도의 선수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또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정말 각 팀들의 상황과 전술과 더불어서 훌륭한 영입생들을 잘 소개해 주신 이명철 해설위원님께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원투펀치 레드의 이 고품격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또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원투펀치 레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